평양으로 돌아온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없다는 걸. 2024년 12월 28일 새벽. 압록강을 건넌 지 이틀째. 저는 평양 외곽의 한 군부대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서 강제로 빼앗겼어요.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삼촌, 삼촌.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선이가 가르쳤던 거죠. 형의 딸이 아니라 조카라고. 신문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제 앞에 앉은 남자.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김영철, 국가보위성 정치보위국장. 제가 25년간 충성했던 기관의 핵심 인물이었죠. 리철웅 동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엔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게 없었거든요. 설명해 보시오. 어떻게 처형장에서 살아남았는지, 중국에서 뭘 했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김성호가 중국 스파이였다는 것, 아내 선희가 CIA 협조자였다는 것, 동생 철민이 제 눈앞에서 죽었다는 것. 민지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김영철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질문은 내가 합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걱정 마시오. 아이는 안전합니다. 어디에요? 김영철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어요. 원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리철민 부상의 딸이니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정은이 민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북한에서 지도자의 관심이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총이 아니면 처형. 제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빌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민이가 뭘 했든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리철웅 동지. 김영철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아이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뭘 원하십니까? 진실이요. 리철민이 CIA에 넘긴 정보가 뭐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철민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넘겼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단지 그가 배신자였다는 것만 알았죠. 김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소. 그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선이었어요. 제 아내. 하지만 사진 속 선이는 제가 아는 선이가 아니었습니다. 미군 장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서양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 웃고 있었어요. 친밀하게. 이게 뭡니까? 1998년 도쿄에서 촬영된 사진이요. 당신 아내 김선희는 1995년부터 CIA 자산으로 활동했소. 코드명 실버폭스. 실버폭스. 그 암호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평양 내부에 심어진 미국 스파이. 우리가 10년 넘게 추적했던 존재. 그게 선이었다니.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오. 김영철이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선이가 외국인들과 만나는 사진. 선이가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사진. 선이가 리철민과 함께 있는 사진. 당신 아내와 동생은 공범이었소. 둘이서 8년 동안 북한의 핵심 기밀을 미국에 넘겼소. 그리고 당신은 그걸 몰랐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25년간 보위성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스파이를 잡았지만 내 아내가 스파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멍청했던 겁니다. 리철웅 동지. 김영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원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이길 원하시오. 반역자의 형이니까.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소. 무슨 제안입니까? 당신에게 기회를 주자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기회. 북한에서 그 단어는 항상 함정을 의미했어요. 뭘 원하십니까? 실버폭스의 네트워크를 파괴하시오. 선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살아있어. 선의가 남긴 정보원들이 아직 평양에 있어. 당신이 그들을 찾아내시오. 저는 김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모두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만약 성공하면 당신은 복권되고 아이는 안전할 거요. 실패하면 김영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오. 그렇게 저는 다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쫓던 적이 아니라 제 아내가 남긴 그림자를 쫓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평양 중심부의 한 아파트에 배치되었습니다. 감시원이 24시간 붙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락받았어요. 선의의 네트워크를 추적하려면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단서는 선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김영철이 압수품 중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계부처럼 보였지만 저는 선의의 습관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숫자에 암호를 숨겼어요. 밤새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드디어 패턴을 찾았어요. 세 개의 이름. 박용철, 만수대 창작사 화가, 김순영, 평양산원 의사, 조현민,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 이 세 사람이 선의의 정보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일기장에 따르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선의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일기장에 정보원 명단을 남기다니 그건 선의답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함정이라는 걸. 선의가 남긴 건 진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미끼였어요. 누군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면 저 세 사람을 쫓게 만들려고. 그동안 진짜 정보원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영철에게 이 명단을 보고할까? 아니면 더 조사할까? 보고하면 저 세 사람은 죽습니다. 무고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보고하지 않으면 저와 민지가 위험해집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첫 번째 타겟, 박용철. 만수대창 작사의 화가였습니다. 만수대창 작사는 북한 최고의 미술기관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제작하는 곳이죠. 그곳의 화가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저는 미술품 감정관으로 위장했어요. 보위성 시절에 신분증을 활용했죠. 아직 제가 복권되지 않았다는 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 박용철은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눈이 깊었고 손가락이 길었어요. 전형적인 예술가의 모습이었죠. 감정관 동지,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의 작품을 감정하러 왔습니다. 박용철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불안한 기색이었죠. 제 작품은 모두 검열을 통과했습니다만. 아닙니다. 개인 작품이요. 개인 작품? 1998년 도쿄에서 전시했던 작품 말입니다. 박용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마친 거죠. 어떻게? 김선희라는 이름을 아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용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저는 일기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이 있어. 선희의 일기장에. 박용철이 그 종이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절망과 해방이 뒤섞인. 그래요, 알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선의를 알았소.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오. 그럼 뭐요? 선의는 제 딸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김선희는 제 친딸이요. 1975년에 태어났소. 제가 23살 때 낳은 아이요. 말도 안 됩니다. 선희는 고아였소. 평양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건 조작된 신혼이요. 박용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희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온 제1교포였소. 1974년에 만나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그녀는 스파이였소.
일본 공안 소속이었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선희의 어머니가 스파이? 그럼 선희는 처음부터. 선희의 어머니는 선희를 낳고 일본으로 돌아갔소. 선희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나는 그 아이를 버렸소. 겁이 났으니까. 박용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로 30년 동안 선희를 찾았소.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선희는 이미 스파이가 되어 있었소.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던 거요. 선희가 그걸 알았습니까?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소. 내가 말해줬으니까. 2005년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희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소. 대신 한 가지를 부탁했지. 뭘요? 민지를 지켜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지요? 선희의 딸. 아니, 당신 조카. 선희는 자기가 죽으면 민지를 찾아달라고 했소.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박용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선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요. 그날 밤 저는 USB를 확인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었어요. 파일 이름이었습니다. 민지 생일. ENC. 민지의 생일. 2014년 3월 17일. 저는 그 숫자를 입력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선희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촬영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수척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철웅 씨. 선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죽었겠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먼저 사과할게요. 당신을 속인 것. 당신을 이용한 것. 정말 미안해요. 선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한 건 진짜였어요. 임무 때문에 접근한 건 맞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철민 씨의 아이죠. 그것도 미안해요. 하지만 민지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선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왜 스파이가 됐는지 말해줄게요.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선희가 각도를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1994년 고난의 행군 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 있었어요. 19살이었죠. 그때 제 눈앞에서 동생이 굶어 죽었어요. 12살이었어요. 배가 고프다고 울다가 그냥 잠들듯이 죽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래서 CIA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선희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다니. 철웅 씨, 당신은 이 체제에 충성했죠. 25년 동안. 하지만 물어볼게요. 당신이 지킨 건 뭐예요? 국가? 인민? 아니면 한 사람의 권력?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USB에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진실. 다크라는 파일이요. 그 파일에는 김정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정보예요. 선희가 카메라를 가까이 당겼어요. 그 정보를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민지를 위해서. 그리고 굶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선희. 제 아내. 스파이. 하지만 동시에 희생자. 진실. 다크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뒤집히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시오. 저는 박용철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USB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은 선희의 생부입니다. 하지만 스파이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김영철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확실하오?
확실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조사 중입니다.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시오. 원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 저는 신문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고. 선의가 남긴 진실. 다크에는 김정은의 스위스 비밀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 북한 인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김영철. 그자도 스파이였습니다. 하지만 CIA가 아니었어요. 중국. 김영철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자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선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거죠. 김영철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선의를 제거한 거예요. 리철민을 이용해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영철이 저를 살린 건 자비가 아니었어요. 이용하려는 거였죠. 저를 시켜 선의의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미 진실을 알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평양 외곽의 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어요. 고위 간부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였죠. 감시가 삼엄했지만 저는 보위성 시절의 인맥을 활용해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민지는 창백해져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죠. 삼촌. 민지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삼촌이 늦었어.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철민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빠는 먼 곳으로 갔어. 언제 와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민지는 혼자예요? 저는 민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삼촌이 있잖아. 삼촌이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구하겠다고. 설령 제가 죽더라도